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뉴스플러스 첫 소식 부동산 공급 대책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정부가 수개월을 준비했던 도심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5만 2천 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건센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정부의 도심 공급 대책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서울부터 한번 보시면요. 국토부는 이번에 총 3만 2천 가구를 서울에 짓겠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이미 나온 것을 빼면은 2만 4천 가구가 새로 이번에 지어지는 겁니다. 기존 주택 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4천 가구 늘어난 1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 또 용산공원 옆 미군기지였던 캠프킴에도 1,400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됐던 노원구에 있는 태릉시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6,800가구로 규모를 줄여가지고 다시 추진합니다. 또 서울 도심 내 과거 군부대로 쓰였던 곳들도 개발을 추진하고 노후 청사들을 이전한 곳에 5,500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있는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9,800가구를 짓습니다. 성남시청 인근 지역에도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6,3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니까 정부가 국공유지 땅을 영끌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작 당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전 작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내년 착공이 예정된 노후 청사부지 5곳을 제외하면은 오늘 나온 공급 대책의 대부분은 2029년이나 2030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뒤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실제 입주할 시기는 최소 2032년 이후 정도가 될 거란 뜻인데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입니다. 이마저도 목표일 뿐 착공이 지연되면 입주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공급 대책의 그 부지 중에서는 지자체와 아직 협의가 덜 끝난 곳들도 있고 또 주민 반대에 직면한 곳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좀 실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온일 기자의 브리핑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도심 주택 공급 대책 주요 지역들 실현 가능성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바로 옆에 있는 태릉 골프장 부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 계획은 세계문화유산 바로 길 건너편에 6,80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건데 이미 유네스코는 지난해 이곳을 개발할 경우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이곳 태릉 골프장은 하늘다람쥐와 맹꽁이 같은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무산된 것도 경관 훼손과 생태 파괴 그리고 교통 악화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천 가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아직 협의는 안 됐고 2천 가구를 늘리는 게 최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천시 경마장 부지도 마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큽니다. 당장 경마장을 이전할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과천시는 이미 진행 중인 개발만 해도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며 시민들과 반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30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를 옮겨서 5,7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청사 이전 계획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한 곳인 강남구청에 물어보니 2032년에도 청사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도 이 정부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례적으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울시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대책이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정작 서울 주택 공급에 중요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착공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이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대한 대응책이 좀 부족한 편이고 추진 과정에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지에 있는 그 기관이나 경마장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일 뿐 공급 속도와 또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잠재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많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도심 공급 대책이 나온 오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잠시 주춤하더니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난주보다 0.31% 올랐습니다. 3주 연속 벌써 상승세인데요. 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발표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상승률이 0.3%를 돌파했습니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외곽 주변 지역으로 또 좀 이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만약에 박한 평가를 내릴 경우 집값 상승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이온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현장 도입을 막은 노조를 향해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 도입 반대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확인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느 노조가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러다이트 운동 실패 사례를 들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며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오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로봇을 생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로봇을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투쟁 전략의 일부로 보면서도 로봇을 막는 대신 재교육이나 직무 전환 등 이 적응 방식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노동 일자리 아니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 뭐 이렇게 일자리 양극화될 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준비해야죠. 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회에 예리 중인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도 주문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공식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안이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며 이 특별법 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이 외교와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큰 틀의 입장이 다르지 않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 안보 사안만큼은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관세 여파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기아와 합쳐 처음으로 매출 3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말 아틀라스를 미국 메타플랜트에 투입하고 완전 자율주행차는 하반기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이지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실적은 예상과 비슷한 수준에서 나온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로봇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최근 현대차가 로봇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로봇 관련 언급 없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 로봇 관련된 발언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멘트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POC는 올해 연말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카의 데모카인 그 모델이 연구개발 만들고 있는데 빠르면 하반기에 저희가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언급된 스마트카가 이 자율주행 데모카를 말하는데요. 앞서 현대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글로벌 생산 거점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테슬라, 엔비디아 출신의 자율주행 전문가인 박민우 사장을 자율주행 기술자 회사 포티투다 대표로도 영입을 했습니다. 피지컬 AI의 두 축인 자율주행과 또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부사장은 4년 전부터 신사업 투자를 해왔고 최근에서야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를 조금 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좀 전환하겠다 이렇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총 17조 8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아틀라스가 생산 공정에 투입될 것이란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데모카에 대한 언급은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형태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자율주행을 포함한 이 피지컬 AI 동맹을 맺은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이 엔비디아의 첫 번째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 마유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언급한 자율주행 데모카가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의 차량 위에 엔비디아의 AI나 자율주행 플랫폼을 얻는 구조인데요. 오늘 현대차는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GPU 5만 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구입하는 것으로 합의는 돼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웰은 데이터 센터급 GPU입니다. 따라서 양산차나 또 이런 데모카의 주행용 메인 칩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를 학습하는 검증하는 또 백엔드를 쓰는 데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은 역대 최고치였으나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수익이 관세 비용으로 상쇄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관세 리스크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해 이 관세 비용으로 4조 1천억 원을 썼고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발언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비슷한 수준의 관세 효과가 있을 것이고 60% 정도를 컨틴전시 플랜으로 만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틴전시 플랜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컨틴전시 플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미국 관세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 계획인데요. 가장 먼저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도 있고요. 물류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도 가동을 본격화합니다. 여기에 제품 믹스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진이 높은 대형 SUV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하는 건데요. 반면에 마진이 낮은 모델의 물량을 조절해서 같은 관세라도 이익이 덜 깎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올해 그래도 차는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 여파로 많이는 팔았는데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는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0.1% 감소한 413만 8,389대를 팔았는데요. 미국에서는 1.9% 증가한 100만 6,613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미국에서 100만 대를 넘은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현대차는 올해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는 전망을 했습니다. 2026년 연간 도매 판매 목표는 415만 8,300대로 정했는데요. 전년 대비 연결 매출 성장률 목표는 1에서 2%, 또 영업이익률 목표는 6.3에서 7.3%로 세웠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또 의도가 분명한 가이던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현대차의 최근 글로벌 판매가 410만 대의 안팎입니다. 무리해서 물량을 올해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있고요. 또 매출 성장률도 글로벌 완성차 평균 정도입니다. 역시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마진을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가이던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6.2%였거든요. 관세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And I'm most honored to be joined by the people who really made this evening possible. American veterans of the Korean War.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1,4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 자산 운용에 대한 정부의 첫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연기금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는 게 핵심인데요. 코스피에 비해 소외된 코스닥 시장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3,000닥의 힘을 실겠다는 구상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기금 운용의 대원칙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네, 오늘 오후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첫 기금자산 운용정책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운용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연기금은 국가재정의 거대한 저수지라고도 불리죠. 67개 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 기준 1,400조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현금성 자산과 확정 금리형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탓에 평균 수익률은 4%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식과 대체 투자 분야 등으로 연기금 자산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운용 평가의 방점은 국내 증시에 찍혔습니다.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44%까지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국내 주식 투자는 13%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특히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주식 투자액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을 편입시키거나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겁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의 공적 기능 강화와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의 운용 평가 지침까지 바꿨다고요? 네, 우선 연기금의 수익률 평가에 코스닥 지수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 중소형 기금의 국내 주식형 평가 기준 수익률, 즉 벤치마크에 코스피만 반영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코스닥 지수도 5% 혼합합니다. 사실상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리하도록 기준이 바뀌는 거라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 해외 자산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평가 항목의 환율 위험 관리 방안도 새로 포함이 됐는데요. 평가할 때도 실제로 운영한 환율 정책에 따라 기준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환해지 기준 수익률을 쓰면서도 실제 성과는 환 오픈 수익률을 적용해 수익이 과대 포장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기금 투자 다변화 노력에 대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해외 투자 규정은 삭제가 됐는데요. 해외 투자가 이미 활성화됐다는 게 표면상 이유지만 사실상 환율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해외 투자를 자제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5,200선을 넘은 코스피, 1,100선에 안착한 코스닥. 오늘도 우리 증시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금리가 떨어질 만한 재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부 정원우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현재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네, 국고채 3년 금리의 경우 오늘 오전에 이제 3.097 그리고 오후에 3.106%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올랐고요. 지금 최근에 3% 위에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채 3년은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직접 비교를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5%로 내렸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국고채 3년 금리가 2.2%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9월에는 2.5% 위로 올라오더니 연말에는 이제 3% 위로 올라갔고 올해 들어서는 2%대로 다시 내려가나 싶었지만 지난 20일 다시 3.191%까지 그러니까 3.2% 육박을 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FOMC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올라가면서 오늘도 금리가 다시 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갑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즉 다시 말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이제 채권 투자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국의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영향이 있을 테고 시장 금리가 물론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것은 우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최근에 다시 4.3%에 육박을 했었고요. 막대한 재정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일본도 국채 금리가 최근에 2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정책, 대미 투자 부담 등이 기본적으로 금리나 환율에 지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증시가 랠리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이 외면받고 있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도 채권 시장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글로벌 금리 발작 때마다 다소 과하게 반응할 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약해져 있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 오늘도 이제 추경 얘기를 좀 꺼냈는데 그때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시장에서는 야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도 6월이나 돼야 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한국은행도 당분간의 금리 동결 기조를 명확히 해서 금리가 떨어질 만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WGBI 편입으로 대규모 이제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이 예정이 돼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고금리가 이렇게까지 지속돼도 되는 겁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일단 고금리가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인데요. 국고채 3년 금리와 회사채 AA-의 금리 차이,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52bp 차이가 납니다. 최근 다시 벌어지는 추세고요. 절대값으로 이제 회사채 금리를 보면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3.6% 위로 올라왔습니다. 재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일 때 수준이니까 4번의 금리 인하 효과가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 비싼 금리로도 지금 회사채 자체는 소화는 된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마지노선 금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높아진 조달 비용은 기업들의 실적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 상승도 벌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가계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 금리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경제 전체로도 정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경제부 정원우 기자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13년 만에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복제약 가격 인하에 나섭니다.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부터 복제약 가격이 현재보다 25%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오리지널 약의 54% 수준인 복제약 가격을 4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복제약 가격이 대폭 조정되는 것은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고령화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한 데다 제약산업이 높은 가격의 복제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국내 복제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2배가 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가를 인하하고 인하된 가격이 또 다른 목적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인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 속도와 폭이 너무 가파르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약가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3조 6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복제약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중소업체는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업계 특성상 신약 개발 동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과를 내고 혁신을 해서 막 가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약가 인하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조재호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